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도시개발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지난주에 뭐 봤었죠? 국토의 개미 용역원의 문열. 그거 보기 전에 부동산 공법의 기초이론. 부동산 공법의 기초이론에서는 두 가지가 가장 핵심이었었죠. 첫 번째는 자, 법률이라는 거 또는 법이라는 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법이라는 게 존재했었고 법은 다시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나눠진다. 다시 성문법은 맨 위에 헌법이라는 게 있고 헌법 밑에 법률, 법률 밑에 명령, 명령 밑에 조례 이렇게 순서대로 헌법, 법률, 명령, 조례라는 게 위계 질서를 가지고 있다. 그중에 법률이라는 건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이 공포하면 그걸 법률이라 부르고 이 법률 밑에 대통령이나 또는 국무총리나 장관이 만드는 법이 있는데 이걸 뭐라 부른다? 명령이라고 하자. 그 명령은 대통령이 만들면 대통령령, 국무총리가 만들면 총리령, 장관들이 만드는 건 부령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시험범위는 법률만 시험범위가 아니라 그 법률 밑에 있는 그 명령들 이것도 시험범위로서 법률과 명령을 합치면 뭐라 부른다? 법령이라 부른다. 그래서 법률과 명령을 합해서 법령. 우리 시험범위는 법령까지가 시험범위죠. 그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어디 가서 찾아보면 그 내용이 있을까요? 해당하는 그 법률의 시행령이라는 걸 찾아봐라. 그럼 그 시행령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거기 들어있다. 자, 두 번째. 그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는 그 세부적인 사항을 찾고 싶다? 그러면 해당하는 법률의 시행규칙, 즉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고 그 밑에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있고 다시 그 밑에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라는 게 있더라. 이게 우리 다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법률과 명령이라고 한단다. 자, 그 다음에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법이라 그랬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적용하려고 만든 법을 우리가 뭘 한다? 그걸 조례라고 한단다. 자, 이게 우리가 법에서 배워야 될 체계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다. 그 다음에 배운 것 중요한 거 바로 행정조직의 장 체계도. 오늘도 당장 진도가 나가면서 행정조직의 장 체계도에 관한 내용들이 바로 나와요. 이거는 미리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고 도표로 다 그릴 수 있어야 되지 그게 암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공법의 진도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저 사람 같고 저 사람이 이 사람 같고 막 헷갈려 버리면 그때는 공법에서는 정리할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구역을 지정한다? 누가 지정하지? 어떤 계획을 수립한다? 누가 수립하지? 그 계획을 수립하거나 구역을 지정하는 행정청들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지를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하면 공법 전체를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행정조직에서 최근도 한번 머릿속에서 그려보라 그랬었어요.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제일 위에 누가 있다 그랬죠? 대통령이 제일 위에 있고 그 밑에 국무총리가 있습니다. 그럼 국무총리 밑에 누가 있죠? 행정기관의 장들이 있고 이 행정기관의 장이 중앙행정위원회 장과 지방행정위원회 장으로 구분하자 그랬었죠? 이때 중앙행정위원회 장의 대표적인 게 바로 누구들이다? 장관들, 국토교통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기획저정부 장관 등등 장관을 우리가 중앙행정위원회 장이라고 부르자. 그때 중앙행정위원회를 다른 말로 흔히 국가란다. 국가기관이라고 부르죠. 또 지방행정위원회 장은 다시 지방행정위원회 장 둘로 나눈다.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으로 구분하자. 그때 지방행정기관을 다른 말로 지방자치단체라고 부르고 이 지방자치단체가 바로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으로 나누죠. 이때 광역자치단체장은 몇 명 있었다? 5명이 쪼로록 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첫째, 우리나라 한 명밖에 없는 분 바로 특별시장, 서울특별시장. 두 번째, 6명 바로 광역시장들. 인천, 대전, 대구, 부산, 울산, 광주 6명의 광역시장. 그 다음에 세종특별자치시장. 네 번째, 도지사들. 그리고 마지막 제주도하고 강원도 특별자치도지사들. 다시 특별시장, 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도지사, 제주도하고 강원도 특별자치도지사들. 이 5명을 묶어서 우리가 뭐라 부른다? 시도지사를 부르고 이 시도사들을 뭐라 부른다? 바로 광역자치단체를 하자. 그럼 그 광역자치단체 안에 들어가 보면 뭐겠다? 바로 그 밑에 기초자치단체장이 있었죠. 기초자치단체장 누구 있었죠? 특별시장 밑에는 구청장만 있다. 서울특별시 밑에는 25개 구청장들이 있다 그랬죠. 자, 광역시장 밑에는 구청장은 반드시 있고 군수가 있는 지역도 있다 그랬습니다. 바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광역시 중구 이런 구청장들이 있고 더 나가서 인천광역시 옹진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군수하고 옹진군수라는 군수는 어디에 들어있다? 광역시 밑에 들어있는 군수다. 그분들도 기초자치단체장에 들어갑니다. 자, 그 옆으로 옮겨가면 세종시, 세종특별자치제는 원래는 구청장을 둘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아직 인구가 50만 명이 안 돼서 구청장이 없다 그랬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없으니까 그 구청장이 행할 권한을 누가 행사해야 됩니까? 할 수 없이 그 위에 있는 대빵, 바로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광역자치단체장인 자기가 특별자치장의 권한도 행사하면서 동시에 구청장이었기 때문에 구청장인 기초자치단체장 권한도 바로 세종시장이 같이 행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세종시장은 두 가지 권한을 갖는다. 광역자치단체장의 권한과 기초자치단체장 권한을 함께 가지고 있다. 이게 세종시장. 자, 도지사들 밑에는 누가 있죠? 도지사 밑에 시장하고 군수들이 있습니다. 여기 경기도 도지사 밑에 보면 경기도, 성남시, 또 부천시, 또 저기 수원시 등등등 거기 시장들이 쭉 있고 그다음에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이런 군수들도 있더라. 그래서 도의사 밑에는 시장과 군수가 있단다. 근데 이때 시장은 누구랑 다르다?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으로는 권한이 다르다. 왜냐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은 광역자치단체장의 권한을 갖고 반면에 요 그냥 도지사 밑에 있는 시장은 기초자치단체장의 권한을 갖는 구청장이다. 갖는 시장이다 그랬었죠. 그래서 똑같은 시장이 아니야. 광역자치단체 시장이냐 기초자치단체 시장이냐 요 권한을 조심하실 거. 그런데 이 도지사 밑에 이 시장들이 둘로 나눠진다. 첫째, 인구가 50만 명 이상 되면 대도시장이라고 부르고 인구가 50만 명이 안 되면 대도시가 아닌 시장이라 하자. 기억납니까? 지난주 했던 거 지금 복습하고 있는 겁니다. 머릿속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착착착 떠오르면 공부하신 것이고 나에게 지금 얘기하는 게 또 처음 듣는 소리 같다. 공부 안 하신 겁니다. 기초 강의를 해서 무시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기초가 약하니까 본 내용 내에 들어서 이해를 못한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기초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반드시 내 거로다 소화를 시켜야 하나하나를 원스텝 올라가야지 공법은 전이가 되지. 공법은 역사 과목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과목이다? 수학 과목. 앞에부터 차근차근 기초를 쌓아 올라가야 공법이 전복이 되지 중간에 공법을 이해하려고 하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들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초가 이해하는 거 절대로 우습게 보지 마시고 꼭 한번 복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동영상 한 번만 들은 것 갖고는 안 돼요. 한 번 더 들어가지고 그걸 필기하면서 내 거로 소화시키는 것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죠. 자, 이어서 나가죠. 그러면 이 대도시시장과 대도시시장으로 나눠지는데 이때 대도시시장이란 인구가 50만 명 이상 되는 시장, 50만이 안 되는 시장을 대도시가 아닌 시장이라 하자. 근데 이 대도시시장 밑에는 흔히 반드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구청장을 두고 있습니다. 자, 어디에 수원시에 보면 수원시장 밑에 다시 구청장들이 4명 있죠. 그럼 이 구청장들을 뭐라 부른다? 행정구 구청장으로 흔히 부릅니다. 반면에 특별시장, 광역시 밑에 있는 구청장들이 있죠. 이분들은 행정구 구청장을 하지 않고 자치구 구청장이라고 부르죠. 왜 자치구란다 그랬죠? 자치란 주민들의 선거에서 뽑은 그 대빵이 바로 자기들을 다스리는 그런 지방자치단체를 우리가 뭐란다? 지방자치단체를 했었고 바로 그때 구청장들을 자치구 구청장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서울특별시 주민들이 뽑은 구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들이 뽑은 거죠.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청장, 남동구 주민들이 뽑은 겁니다. 이와 같이 주민들의 선거에서 당선되는 구청장을 우리가 자치구 구청장이라고 부르고 반면에 대도시시장 밑에는 구청장들 수원시 수원시 팔달구청장, 수원시 영통구청장 이런 구청장들은 주민들의 선거로 뽑은 게 아니라 대도시장인 수원시장이 임명한 행정직 공무원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 권한이 다르다 그랬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치구 구청장은 기초자치단체로서 원칙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데 반해서 행정구청장은 원칙적으로 기초자치단체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그건 원칙적으로 권한이 없다. 그랬었죠. 자, 그리고 이제 누가 있죠? 제주도로 가자 또는 우리 강원도로 가자. 바로 뭐라 부르죠? 특별자치도지사라고 그러죠. 그 왜 특별자치도라고 했더냐? 원래 특별자치도 개념은 자기 밑에 시장과 군수들이 있다 하더라도 시장 군수가 가지고 있는 고유관을 도지사 자기가 다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명색이 밑에 시장이나 군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고유관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누가 행사한다? 바로 도지사가
특별자치도사가 행사하는 게 원칙이더라. 그래서 지금 제주도는 제주시장이 있고 서귀포시장이 있는데 그분들은 아무런 구유권은 없고 누가 행사한다? 제주도 도지사가 지가 직접 행사하기 때문에 제주도에서는 시장이 없는 거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제주도 도지사가 광역자치단장으로서의 권한도 행사하면서 시장들이 행사해야 될 그 기초자치단의 권한도 제주도에서는 제주도 도지사가 직접 행사하죠. 결국 세종특별자치시장하고 제주도 특별자치소는 자기들이 직접 광역자치단장 권한자면서 동시에 기초자치단체장의 권한도 행사한다라는 걸 조심합니다. 그때 특별시장 밑에는 구청장, 광역시장 밑에는 구청장과 군수, 그 다음에 도의사 밑에는 이 시장군수들, 이 사람들을 쭉 묶어서 한마디로 뭐라 부른다? 시장, 군수, 자치구, 구청장, 더 줄여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 부르고 이 자들을 기초자치단체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행정조직은 위계질서를 갖는데 가장 밑에 있는 쫄따구 대빵을 누구라 부른다? 시장, 군수, 구청장. 중간 대빵을 뭐라 부른다? 시도지사. 최고 대빵을 뭐라 부른다?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 현재 법의 체계로 본다면 제일 밑에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있고요. 그 위에 시도지사가 있고요. 그 위에 국토교통부장이 있다. 법 체계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도 먼저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반드시 정리해야 되지. 이게 머릿속에 안 들어간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었죠. 뭐가 있었죠? 자, 가만히 있어봐. 그런데 관악구역에 장이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이때 관악의 장이 뭐죠? 자기가 거느리고 다스리는 구역을 뭐라 부른다? 관악구역으로 부르자. 물론 그때 관악구역의 개념은 법적으로 약간씩 달라요. 근데 일반적으로 원래 관악구역의 장이란 누굴 말한다? 원칙적으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시장, 군수 몇 명? 6명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관할구역이라 장이라 부른다. 그럼 원칙적으로 관악의 장은 광역자치단체장이에요. 광역자치단체장. 바로 누구죠? 특, 광, 특시, 특도. 그런데 도지사는 원칙적으로 관악의 장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유는 너무 넓다 그랬습니다. 우리 경기도 가보십시오. 얼마나 넓습니까? 그래서 경기도를 하나의 관역으로는 너무 넓기 때문에 이걸 쪼개자 어떻게 쪼갰죠? 시, 군으로 쪼개졌죠. 경기도 무슨 시, 무슨 군 이런 식으로 시, 군으로 나눠집니다. 바로 요 시와 군으로 나눠진 요걸 뭐라 부른다? 관할구역이라고 표현하자. 그래서 관할구역은 원래 광역자치단체에 들어있는 4명,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서 시장, 군수 6명, 다시 특, 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서로 내려가야 돼. 시장, 군수. 이 6명을 우리가 묶어서 한마디로 뭐라 부른다? 관악의 장이라고 표현한다는 것. 다시 한번 관악의 장 하면 누가 떠올려야 돼요? 특, 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Once more. 특, 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이런 식으로 발음이 착착착 들어가야 그래야 앞으로 진도 나가면서 자 이거는 관악의 장이 수립합니다. 이건 관악의 장이 지정합니다. 그럼 머릿속에서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가 지정하거나 수립하는 자구나 라는 게 머릿속에 떠올라야 된다는 거 아셨죠? 자 이렇게 정리하고 이때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 둘을 합쳐서 우리가 뭐라 부른다? 한마디로 행정청이라고 한단다. 이게 지난주 기초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이거는 모든 6개 법률에 다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초 이론으로서 반드시 외워야 되지. 그게 정리가 안 되면 공법에서 계속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현상이 발생한다. 아셨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그럼 지난주에는 뭐 봤었고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법에 나오는 부동산공법의 첫 번째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에 대한 내용들을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봤었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 뭐 살펴볼까? 자, 이제는 두 번째 시험법에 나오는 도시개발법이라는 게 무엇인지 요거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합니다. 자, 먼저 도시개발법 들어가기 전에 여기 준비되지 않은 자는 기회와도 잡기는커녕 알지도 못한다. 오직 준비된 자만 기회를 잡는다. 자, 준비된 자라는 게 참 쉬운 것 같은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미리 철저한 준비가 돼 있어야 되지. 안 돼 있잖아요. 뭐 하는 것마다 족족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부동산을 하고 싶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준비하려고 여기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험에 붙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붙는 점수 60점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더 공부하셔야 됩니다. 시험 공부하는 데는 요만큼만 공부하면 시험 붙을 수 있다 한다면 여러분들 시험 붙고 나서는 저 천장에 닿을 만큼 더 많은
실무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준비된 자가 된다 이런 뜻이죠. 자격증만 있다고 절대로 돈 버는 거 아니잖아요. 아시죠? 요새 변호사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변호사들이 다 떼돈 뭡니까?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은 변호사들도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데서 천차만별이 나갑니다. 특화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 따라서 부동산을 여러분들이 적어도 알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 시험은 필수 중에 필수라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는 알아야 부동산에 접근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라는 게 공인중개사 시험이고, 이 시험에 붙고 나면 그걸 바탕으로 나는 그중에 토지 쪽에 전문하겠다. 아니 나는 그중에서 나는 상가 쪽에 전문하겠다. 아니 나는 주택 쪽으로 가겠다. 등등 자기 어떤 전문 분야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전문 지식을 쌓아야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지. 그냥 아무거나 다 하겠다. 요새는 그래가지고 살아남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항상 준비되는 자세, 공부하는 자세로 살아야 된다. 라는 이런 얘기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자, 이제 본론 내용 들어가 보죠. 도시개발법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을까요? 자, 도시개발법이란 말 그대로 도시를 개발하는 법입니다. 이때 도시를 개발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신도시를 건설하자.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꼭 신도시만 만드는 건 아니에요. 이런 도시 한가운데도 들여다봤더니 그렇게 건물들이 많지는 않고 그냥 논밭 같은 것들이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지역도 싹 까문 게 뭐 거기서도 도시 개발을 할 수 있지. 꼭 저기 신도시 만드는 거창한 것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도시개발법 하면 뭐 생각한다? 신도시 건설과 관련된 법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우리나라 신도시는 1기, 2기, 3기 이런 신도시가 현재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초기에 1기 신도시가 분당이라든지 저쪽 분당이라든지 일산이라든지 중동이라든지 또는 여기 분당, 일산, 그 다음에 삼본, 마지막 저쪽 어디 안양시에 있는 거, 안양에 있는 거 뭐죠? 안양에 있는 신도시 만드는 거 갑자기 생각 안 난다. 자, 거기까지 한 몇 가지? 5개가 있어요. 다시 한번 저쪽 분당 출발해서 분당, 일산, 중동, 삼본, 그다음 안양에 있는 그거 해서 5군데. 여기가 바로 뭐한다? 신도시를 만든 1기 신도시랍니다. 그럼 1기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2기 신도시. 최근에는 뭐 들어갔죠? 3기 신도시 만드는 거 현재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신도시를 만들 때 어떤 절차대로 만들 거냐? 바로 이런 절차에서 만든다라는 절차를 여기다 쭉 적어놨어요. 자, 거기 보면 첫 번째는 도시개발법 전체책에서 뭐가 꼭 강의할까? 앞으로 여러분들은 실무와 연결돼 가지고 공부하는 게 가장 그래도 실효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막연하게 신도시 개발이 뭐지? 이렇게 해버리면 참 어려워요. 공법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는 게 있어요. 용어들이 생전 들어보지 못한 용어들도 너무 많고 저런 것들은 나하고 관계 없었거든. 평생 살아오면서 저런 거 안 해도 나 살아가는데 지장 없었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겪어보지 못한 그런 세상이 바로 부동산 공법이라는 세상입니다. 그럼 그걸 이해하려면 어떻게 하자? 실제로 다 사례를 들어가면서 거기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그걸 한번 쭉 정리한다면 훨씬 실감 있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디로 볼까?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지구라는 데를 한번 가봅니다. 어디라고요? 서울특별시 강서구 그쪽에 마곡지구라는 데 있습니다. 바로 김포공항 바로 옆에가 마곡지구라 했습니다. 여기가 서울 서쪽에 마지막 남은 개발지로 있었습니다. 옛날에 어떤 지역이었을까? 바로 이런 식이에요. 여기 보면 주택들이 좀 밀집한 지역들이 좀 일부 있고 나머지는 다 논밭으로 돼 있는 이런 농경지가 대부분인 이런 지역이 바로 서울특별시 마곡지구였었죠. 1980년대만 돼도 저런 현상으로 있던 지역입니다. 저기다 뭐자? 신도시를 개발해보자 이거죠. 그럼 신도시를 개발하려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뭘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놓고 요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놓고 그 안에서 뭐한다?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자. 사실 두 가지예요. 그래서 신도시를 만드는 건 딱 두 가지다. 도시를 개발할 구역을 먼저 지정해 놓고 거기다가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걸 시행하면 된다. 구역 지정, 사업 시행 이거예요, 사실은. 근데 도시개발 구역이라는 걸 지정하기 전에 원칙적으로 뭐부터 할까? 이 도시개발으로 지정되고자 하는 이 지역을 어떤 식으로 개발하면 참 멋질 것 같은지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가만히 있어봐. 여기 땅이 있어요. 요런 땅이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여기는 뭘 하고 여기는 뭘 하고 여기는 뭘 하고 여기는 뭘 하면 어떻게 할까? 그걸 한번 그려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이야. 진짜 하겠다는 건 아직 아니고 어떻게 개발하면 참 멋져 볼까? 멋져 보일까? 요쪽은 이렇게 개발하고, 요거는 이렇게 해보고, 요거는 이렇게 하면 되고, 요거는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걸 한번 쭉 그려봅니다.
그 그림을 뭐라 부른다? 그걸 개발계획이라고 하자 이거죠. 개발계획. 원래 약자입니다. 더 정식 명칭은 도시개발사업의 계획. 뭐라고요? 도시개발사업의 계획. 줄여서 개발계획을 하자. 그 개발계획을 먼저 수립해 봅니다. 그럼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들여다봤더니 뭐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로 이런 마곡지구인 이런 눈밭 있는 지역을 어떻게 개발하겠다? 이런 식으로 개발했다고 그림을 먼저 그린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들여다봤더니 뭐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거죠. 자, 이게 뭐냐면 서울특별시 강서구는 한강 바로 밑에 쪽에 있는 데입니다. 한강 밑에 쪽이야. 서울특별시 서쪽에 한강 밑에 지역입니다. 김포공항이 한강 밑에 쪽에 있잖아요. 자, 그러면 거기에 이 한강이 흘러가는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여기다 만들자 호수공원을 먼저 이만큼 크게 호수공원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런 데 보면 이렇게 노랗게 되어 있는 지역들은 주거 지역입니다. 아파트나 단독주택이나 연립 같은 걸 짓고, 나머지 요거 보라색으로 되는 것들 있죠? 요거는 보통은 공업지역입니다. 첨단 산업단지가 들어오도록 하자. 저기 첨단 산업단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 빨갛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요 빨간 것들은 뭔 된다? 저기는 상가 건물 같은 거 들어오도록 하자. 그래서 여기다가는 호수공원 만들고 주택들도 짓고 첨단 산업단지도 조성하고 상가도 짓자. 바로 이런 계획을 수립합니다. 저걸 뭐라 부른다? 개발계획이라고 한단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면 먼저 개발계획을 수립해보고 계획을 들여다봤더니 어떻게죠? 괜찮습니다. 멋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다. 그래, 이렇게 개발할 수 있도록 여기다 뭐 하자? 도시개발구역이라는 걸 지정하자. 그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고시할 때 이 개발계획이라는 걸 수립한 걸 같이 고시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을 보십시오. 여기가 이번에 지정되는 도시개발구역인데 이렇게 개발해야 합니다. 라는 걸 먼저 보여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 놓고 이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됩니다. 그럼 이 지정하는 것, 자세한 것들은 이제 좀 이따 개발계획 수립과 관련된 내용들, 구역을 지정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들은 좀 이따가 세부적인 거 보도록 하고, 자, 이제 도시개발구역을 여기다 저렇게 이렇게 개발하려고 여기다 도시개발구역이라는 걸 이렇게 해서 지정고시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죠? 사업에 들어가야 되죠. 그게 무슨 사업이다?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자, 발음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들이 처음 해보는 발음들이라서 혀가 잘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자꾸 발음을 해봐야 돼. 다시 한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다시 한번.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놓고,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자입니다. 그럼 사업을 시행하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정하죠? 누가 사업을 시행하지? 시행자가 있어야 되겠죠. 사업을 시행하는 자, 시행자라고 하자. 정확하게는 사업 시행자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도시개발법 줄여가지고 그냥 시행자라고 표현해요. 그럼 시행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들, 원래는 12명을 쭉 줄 세워놓고 그 12명 중에서 야, 네가 해 라고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야 비로소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되는 건 원칙적으로 지정권자가 구역을 지정한 지정권자가 야, 네가 가서 저서 사업을 시행해 하고 지정을 받는 자가 그때는 사업 시행자가 된단다. 자, 제일 먼저 할 일이 사업 시행자를 지정해야 되죠. 그럼 시행자가 지정되면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이제 뭐 해야 되죠? 자기가 사업 시행자로서 사업을 어떻게 시행할 건지 구체적인 계획을 다시 수립합니다. 자, 사업 시행자가 정해지면 시행자가 할 일이 뭐다? 내가 사업 시행자로서 여기서 어떤 식으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계획을 무슨 계획을 한다? 실시계획이라고 표현한단다. 그래서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지정권자한테 가지고 인가받으러 갑니다. 이때 인가라는 건 이렇게 실시계획 따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지정권자님께서 이거 인가해 주세요 라고 인가를 신청하죠. 그러면 인가권자가 그 내용을 검토해보고 아, 실시계획 잘 만들어서 괜찮아. 알았어. 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가 인가해 주마 라고 그 사실을 고시합니다. 그걸 실시계획 작성 인가 고시라고 하죠. 그럼 이제 실시계획 고시되면 사업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게 나온 거니까 그 다음에 뭐 한다? 사업에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다만 사업을 제대로 하는지 시행자가 하는지 그걸 감독하기 위해서 뭐 한다? 공사에 감리를 하겠죠. 그래서 시공자가 공사를 하는 건데 그 시공자가 제대로 하는지 감독하는 걸 공사에 감리를 하자. 자, 공사가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까? 두 가지 방법으로 사업이 시행됩니다. 이때 사업 시행 방식은 두 가지. 첫째, 수용 또는 사용 방식과 환지 방식. 원칙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이때 수용 방식이라는 건 뭐죠?
보상비를 주고 여기 있던 토지 소유자 사람들 있죠. 토지나 건축물을 가진 사람들에게 보상비라는 걸 줍니다. 그리고 네 땅 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해서 강제로 뺏는 것, 보상비 주고 강제로 뺏는 것, 이걸 뭐라 부른다? 수용. 또는 그런 수용과 관련돼서 옆에 일시적으로 어떤 재료를 쌓아놓거나 아니면 임시 통로를 내기 위해서 네 땅 좀 이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동안 내가 좀 강제로 좀 써야 되겠다. 너 좀 비켜라. 내가 쓰자. 이걸 사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제로 소유권을 뺏거나 강제로 일시적인 점유권을 뺏어가지고 그를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걸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을 하죠. 결국 여기 있는 토지 소유자들에게 보상비 주고 니들 나가. 여기 개발해서 새로 분양하겠다. 그런 식으로 하면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죠. 두 번째, 환지 방식은 여기 있던 종전의 토지 소유자들을 다 내쫓는 게 아니고 여기 있던 소유자들에게 뭐라고 하죠? 야, 니들 가지고 있는 땅 있잖아. 그거 싹 까먹고 새로 개발해가지고 너희들에게 개발된 새로운 땅으로 바꿔줄게. 환지라는 건 바꿀 환자 땅지자를 쓴 거니까 땅을 바꿔주겠다 얘기입니다. 즉 수용 방식은 종전의 소유자들에게 보상비를 주고 내쫓아서 새로 개발해서 분양하는 것이고 환지 방식은 그게 아니고 종전의 소유자들에게 새로 개발되는 땅으로 바꿔주겠다. 그걸 환지 방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통상 어떤 걸 더 선호할까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환지 방식을 선호합니다. 왜 그러죠? 종전했던 땅을 새로 개발해서 받으면 어떻게 되죠? 땅값이 더 오르잖아요. 당연히 신도시 개발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익이 더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종전했던 것보다는 받는 땅의 면적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 새로 받는 땅은 종전보다 필연적으로 줄어듭니다. 왜 그럴까요? 새로 개발하는데 그 개발비 누가 부담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내야 되죠. 누구 땅이야? 바로 여러분들 땅. 개발하면 누가 낸다? 여러분들이 가질 땅. 개발비 누가 부담하라? 여러분들이 부담해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받는 내야 될 부담비를 현금으로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져온 땅을 일부를 조금씩 떼가지고 여기다 새로 조성해. 너희들 땅 좀 내놔 해가지고 이걸 이만큼 조성해줘. 이 땅을 팔아버립니다. 처분하면 뭐 들어오죠? 돈이 들어오겠죠. 그 돈 갖고 사업비에 보태 씁니다. 따라서 사업비에 보태 쓰는 땅을 여러분들이 내놔야 되기 때문에 원래 가지고 있는 땅의 면적보다는 면적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새로 그렇게 신도시를 만들다 보면 종전보다 제일 많이 늘어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도로입니다. 종전에는 소달구치길 지나가던 거 뭐 조그만 도로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도시가 만들어지니까 16차선 도로로 만들어야 되죠. 도로도 엄청나게 많이 들잖아. 그러다 보니까 도로 만드는 데 소유될 그 땅들을 누구한테 뺏는다? 여러분들부터 뺏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 도로 부지를 확보하는 거고 또 공원 부지도 확보해야 되고 이런 공공시설 부지를 바로 여러분들부터 뺏어가지고 거기다 도로 만들고 공원도 사다라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도시 개발하는 데 소유되는 비용 땅으로 더 좀 내놔야 돼. 도로 부지를 내놔야 돼. 공원 부지를 내놔야 돼. 그러다 보니까 원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면적보다는 새로 받는 환지 면적은 종전보다 필연적으로 줄어드는데 대략 50% 가까이 반으로 줄어드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 근데 어떤 때는 80%까지 줄어드는 것도 본 적이 있어요. 그럼 80%까지 줄어버리면 땅값 오르면 뭐합니까? 워낙 땅이 줄어들었는데 그래서 새로 받는 땅이 이만큼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수익이 나는 게 아니라 손해보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환지반시라고 다 돈이 되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돈이 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 그렇게 확 줄어들어가지고 이만큼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환지방식을 선호하죠. 그럼 사람들이 왜 수용방식은 선호하지 않죠? 어차피 보상비 받는 거나 뭐 땅으로 받는 거나 뭐 받는 건 마찬가지니까 관계없지 않을까? 아닙니다. 대단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죠? 수용방식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 보상비를 산출하는 걸 개발 전 현재 상태의 값어치로 계산해가지고 이거로 돈을 주지 개발이 됐을 때 이 값어치를 환산해서 주지를 않는다는 것.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 수용 방식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즉 현재 있는 논밭의 상태 이거로 가격을 평가합니다. 이거로 평가해요. 이거 몇 푼 되겠어요? 이거 평당 몇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저거 싹 까먹고 새로 이렇게 개발해보면 이 땅이 몇만 원짜리입니까? 몇백만 원이 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종전의 소유자들에게 지금 현재 상태의 값어치를 평가해가지고 그거로 주지 개발됐을 때의 그 값어치는 여러분들에게 반영해 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용 방식의 가장 큰 문제점은 토지 소유자들이 땅을 뺏긴다는 기분을 갖는다는 거. 뭐야 이거 내가 여기 그냥 개발되는 땅을 그대로 갖고 있었다면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을 건데 나보고 집거리만큼 보상비 주면서 나보고 나가라고 한단다? 그게 토지 소유자들이 수용 방식을 할 때 가장 큰
불만 중에 하나라는 거. 어쨌든 사업 시행 방법은 수용 사용 방식과 환지 방식 이렇게 두 가지로 사업이 시행되는데 바로 수용 사용 방식이라는 걸 어떻게 하는 것이고 환지 방식은 어떻게 하는지 이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그거를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도시를 만드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죠.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죠? 몇 조 원의 돈이 들어갈지 모릅니다. 그럼 그 돈을 자금을 조달해서 빨리 처음부터 사업이 써야 되는데 그 자금 조달이 어려우니까 뭘 발행한다? 도시개발 채권이라는 걸 발행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채권을 팔아가지고 일단 자금을 조달해가서 그거 갖고 사업비를 쓰고 저 채권의 만기가 오면 상환일이 오면은 그때 가서 원금하고 이자하고 그 채권 샀던 사람에게 다시 되돌려주면 되겠죠. 이런 도시개발채권 발행하는 게 있더라. 이게 도시개발법 전체적인 체계도는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 자, 사실은 복잡하지는 않아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다음에 나갈 그 법하고 따지면 재개발청구 있죠? 그런 거에 비하면 상당히 단순합니다. 이건. 그러나 여러분들이 체계를 다시 한번 잡고서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도시개발법 전체적인 체계도는 첫째, 마곡지구로는 여기다 한번 신도시를 만들어보자. 그럼 제일 먼저 하들이 무엇일까? 이 마곡지구를 어떤 식으로 개발하면 좋겠는지 한번 청사진을 먼저 그려본다. 앞으로 장차 이렇게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을 그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지정권자가 먼저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계획을 뭘 한다? 개발계획이라는 걸 수립한단다. 줄여서 개발계획이야. 원래 명칭은 도시개발사업의 계획, 개발계획을 먼저 수립하자. 근데 그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이 계획을 들여다봤더니 어떻더라? 아,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 괜찮다. 멋있다. 그래, 저런 식으로 개발하자. 그러면 그때 거기다 도시개발구역이라는 걸 지정한다. 그럼 도시개발구역은 누가 지정하는지, 어디다 지정하는지, 어떻게 지정하지? 그런 지정과 관련된 내용들을 쭉 살펴보겠죠. 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그 다음에 할 일은 뭐다? 당연히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해야 되겠죠. 그럼 사업을 시행하자 그러면 제일 먼저 누가 시행하지? 사업 시행자가 있는데 이 시행자는 아무나 하고 싶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만 시행자가 됩니다. 즉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지정권자가 12명의 시행자들이 쫙 있는데 그중에 야 네가 해라고 시행자를 지정해주면 그 자가 사업 시행자가 된단다. 그럼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이제 사업 시행자로서 뭘 해야 될까?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 계획을 여기서는 뭐라 부른다? 실시계획이라고 한단다. 그럼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지정권자한테 가지고 가서 인가받고 지정권자가 그 사실을 고시하면 실시계획 작성, 인가, 고시가 있으면 이제 뭐 하면 된다? 실시계획 대로 사업에 들어가면 된다 이거죠. 그럼 사업을 시행하려면 먼저 뭐 된다? 사업 시행 방법이 있는데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 첫째, 보상비 주고 토지 수지의 땅을 뺏어가지고 그걸 개발한 후에 다시 일반인들에게 분양하는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을 했겠고 두 번째는 아니야. 종전했던 소유자에게 새로 개발된 땅으로 그 땅을 개발해서 새로운 땅으로 종전 소유자 야 너는 이거 줄게 너는 이거 줄게 너는 이거 줄게 새로 개발된 땅으로 바꿔주는 걸 무슨 방식으로 한다? 환지 방식으로 한단다. 그래서 수용 또는 사용 방식과 환지 방식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쫙쫙쫙 살펴보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도시를 개발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자금을 미리 조달해가지고 그거 갖고 사업비를 쓰고 나중에 그걸 원금과 이자를 갚도록 하자. 그때 발행하는 채권을 도시개발 채권이라고 한단다. 자, 이렇게 바로 도시개발법은 이런 내용들을 다룬다 이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 보죠. 그럼 도시개발법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죠? 먼저 도시개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뭐 한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자 그랬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거부터 개발계획 수립 구역 지정 요거까지 이번 시간에 보도록 하죠. 자, 먼저는 도시개발 사업의 계획 줄여서 뭐라는 데 있죠? 개발계획. 요 개발계획 도시개발 사업의 계획 줄여서 개발계획을 수립하자. 여기 마곡지구에서 신도시 개발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개발계획이에요. 이 마곡지구라는 이 지역을 어떻게 개발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개발하면 좋겠다라는 이 희망사항이 나온 거죠. 처음에 이거 나왔을 때 이거 나왔을 때 보니까요. 처음에는 요 호수공원 있죠. 엄청나게 크게 만들기로 이렇게 계획이 됐었어요. 이게 일단 초기 계획일 겁니다. 근데 실제는 지금은 저보다 더 줄어들었습니다. 왜요? 이게 커지면 커진 만큼 저 호수공원 만드는데 돈은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럼 막대한 비용 들어간 건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어디서 빼는 먹어야 되죠? 나머지 이거 분양할 때 여기 들어간 이 호수공원 조성비를 바로 이 분양하는 자에다 분양가를 거기다 전가시켜야 됩니다. 그럼 분양가 어떻게 되죠?
당연히 비싸지죠. 사람들이 뭐라 하죠? 아니 여기는 왜 이렇게 분양가가 비싸? 그럴 거 아니야. 그럼 뭐라 하죠? 대신 이런 멋진 여기다 호수공원을 만들어놨잖아. 그러니까 니들이 그 만드는 비용은 니들이 부담해야 되니까 그게 분양가가 비쌀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하죠. 아 좋긴 좋은데 돈이 너무 비싸다. 사람들이 불만이 생기죠. 그래서 뭐 하려고 이 조성하는 이걸 좀 줄임으로써 조성비가 적게 들어갔죠. 대신 일반 분양할 수 있는 면적이 좀 더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호수공원 만드는 면적을 줄이고 일반 분양할 수 있는 면적을 늘림으로써 분양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었죠. 그래서 이 개발 계획이 자꾸 이 호수공원이 처음에는 거대한 호수가 만들어지다가 나중에 뭐였다? 웅덩이가 돼버렸습니다. 뭐 과장된 표현인데 아직도 호수네요. 근데 저 면적이 자꾸 줄어드는 이런 효과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처음에 이렇게 만들겠다는 청사진 무슨 계획을 한다? 개발 계획을 수립하자. 그럼 개발 계획은 누가 수립하지? 첫 번째 수립권자. 언제 수립하지? 수립 시기. 이거 수립할 때 일정한 사람들의 동의를 받는 거. 이 세 가지가 개발 계획은 핵심 중에도 핵심입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개발계획 누가 수립할까요? 바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지정권자가 여기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먼저 그림을 그려보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봐. 여기 어떻게 개발하면 멋있을까?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그때 계획이 무슨 게? 개발계획이죠. 따라서 개발계획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지정권자가 구역을 지정하려고 할 때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때 구역을 지정권자가 하는 거야. 그래서 수립은 도시개발 지정권자입니다. 그럼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누구더냐? 좀 이따가 이제 이 밑에서 나오는데 지정권자는 시도사, 대장, 국장. 이게 무슨 말이죠? 시도사, 대장, 국장. 대장은 뭐고 국장은 뭐죠? 첫째, 시도지사. 좀 전에 행정조직의 장체기도 해서 우리가 시도지사 하면 몇 명 있다 그랬죠? 다시 한번 시도지사라고 하면 시도사는 몇 명 있다 그랬죠? 5명 있다 그랬습니다. 누구 있었죠? 첫째, 특별시장. 두 번째, 광역시장. 세 번째, 특별자치시장. 네 번째, 도지사. 마지막, 특별자치도의사. 이 5명을 우리가 시도의사라고 부른다라는 거 좀 전 시간에 다시 한번 정리했었습니다. 바로 이 5명이 원래는 도시개발을 지정하는 지정권자입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특별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인천에서는 인천광역시장이 지정하고 세종시에서는 세종특별자치 지정하고 일반 경기도에서는 경기도도지사가 또 저쪽 제주도나 강원도에서는 특별자치도사 자기들이 지정권자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조심할 게 있습니다. 이 중에 도시개발법에서는 여기 안 들어가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도지사 중에서 도시개발법에 없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굴까요? 5명 중에 바로 세종시장입니다. 세종특별자치장은 무슨 법에서는 도시개발법에서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자로 본다는 것. 이것이 첫째 여러분들이 기억할 내용입니다. 자, 시험에서 저까지 출제되는 건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니까 나는 분명히 시도사하면 5명이라고 배웠는데 왜 도시개발법만 4명만 나옵니까? 해가지고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누가 빠져서 그러다? 세종특별자치장은 도시개발법에서는 없는 존재로 본다는 거. 아예 없는 거로 본대요. 그러면 분명히 시도사니까 들어가야 되잖아. 왜 빠졌을까? 억지로 끼워 맞춘다면 현재 법의 태도는 억지로 끼워 맞춘다면 아직 세종시는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삐까뻔쩍 신도시이기 때문에 따로 아직은 도시개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세종시는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종시 안에다가 도시개발을 따로 할 곳이 없다. 그래서 뺐다. 이거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도시개발사는 세종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특광토, 특도 4명만 시도사를 보고 이 지역에서만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이 현재 시행되고 있다. 시행할 수 있다라고 정리합니다. 자, 원래는 시도사들이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하는 지정권자가 될 수 있죠. 그런데 다만 대도시에서는 누가 지정한다? 대도시장이라고 합니다. 또 이거 무슨 말이죠? 대장이 뭐예요? 대도시시장을 줄여서 대장이라고 한 거야. 대도시장을 앞으로는 줄여서 대장, 대도시시장을 말한다. 대장 이렇게 말하면 그럼 대도시에서는 누가 시정한다? 대도시장, 지가 지정권자예요. 무슨 말이죠? 원래는 경기도 수원시에다가 도시개발 사업을 하겠답니다. 어디에서? 경기도 수원시 안에다가 거기 도시개발 사업을 하겠답니다. 그럼 원래는
경기도 안에 있는 수원시에다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려면 자, 그림을 그리면요. 자, 여기 어디랍니까?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중에 여기 어디죠? 수원시랍니다. 그럼 수원시 안에다가 뭐 하려면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걸 여기서 하려고 도시개발구역이라는 걸 이렇게 지정하려고 한답니다. 누가 지정할까? 바로 요 도시개발구역은 누가 지정할까? 원래는 누가 지정하죠? 시도사니까 경기도 도의사가 지정권자 맞죠? 맞죠? 그런데 아니래. 어디에서는? 대도시에서는 대도시장이래. 그러니까 대도시에서는 수원시장 자기가, 이거 수원시장이잖아. 자기가 직접 도시개발을 지정하는 지정권자입니다. 따라서 대도시에서는 도지사가 지정권자가 아니고 대도시장 자기가 직접 지정한단다. 그래서 대도시장은 누구랑 맞먹는다 그랬죠? 도지사와 거의 같은 끝발을 갖는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는데 바로 대도시장은 도지사와 같은 끝발이야. 원래는 도지사가 지정할 걸. 대도시에서는 대도시장 지가 도의사 대신 지가 그 권한을 행사한다. 이것이 대도시장이 지정권자가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대도시에서는 대도시장 자기가 지정한다. 수원시장이 지정한다는 얘기죠. 자, 이게 대도시장이죠. 그래놓고 예외적으로 누가 직접 지정할 수 있으니까 최고답방 누가 있죠? 바로 국장. 최고답방이 국장이 국토교통부장을 앞으로 줄여서 국장이라고 해요. 국토교통부 장관. 너무 길잖아. 줄여서 국장 하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을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자가 직접 지정하는 게 몇 가지가 있단다? 5가지 사유가 있어요. 요로 할 때는 국토교통부는 자기가 직접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바로 도시개발구역. 바로 이게 도시개발구역을 뭐 하는 자? 지정하는 지정권자들이 이런 자들이라. 그래서 원칙은 시도의사인데 다만 대도시는 대도시장이고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장이 직접 지정하는 경우가 있더라. 이렇게 지정권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바로 뭐 한단다? 자기들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그 지역에다가 개발 계획이라는 걸 지들이 수립해 본 겁니다. 그럼 수립하고 들여다봤더니 아, 계획이 괜찮아. 마음에 들어. 아, 여기 이렇게 하는 거 괜찮네. 그러자. 이렇게 할수록 여기다 우리가 구역을 지정하자. 그게 원칙이죠. 근데 뭐가 있다? 예외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어? 아니래. 먼저 뭐부터 지정해? 도시개발구역부터 먼저 지정해놔. 여기를 그래놓고 다시 거꾸로 나중에 거기서 개발계획을 나중에 수립합니다. 먼저 구역을 지정해 놓고 나중에 개발을 수립하자. 원래는 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개발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그 계획이 마음에 들으면 구역을 지정할 때 그 계획도 같이 고시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래. 먼저 구역부터 지정해 놓고 나중에 개발계획 수립하는 선구역 지정 후 나중에 개발계획 수립하는 그런 6가지 사유가 있더라. 나중에 외울 거야. 공자생 외국삽. 아직 외울 거 아닙니다. 공자 생일날 외국사신이 30명이 왔다. 이렇기 때문에 공자 생일날 외국사신이 30명이 왔다. 공자생 외국삽. 6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근데 저런 걸 6가지나 되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외우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6가지 내용들을 이걸 하나하나씩 외운다? 못 외워요. 그럼 어떻게 외운다? 일단은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지만 저 머리자로 외우는 연습을 좀 해두면 나중에 막판에 가서 여러분들 정리할 때 엄청나게 속도가 빠릅니다. 하나하나씩 외울 게 아니고 6개 이제 머리가 딱 외워졌잖아. 그럼 소개된 내용은 공자생 외국삽, 개발계획을 공모하는 경우, 자연녹 지적, 생산녹 지적, 도시적, 외지적 쭉쭉쭉 이 내용이 머리자를 먼저 외워놓고 그 내용을 정리하면 나중에 마지막 정리할 때 시간을 엄청나게 빠르게 했고 하루에 300페이지 되는 내용을 다 읽어볼 수 있는 그런 마지막 정리에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처음에는 조금 어색할지 몰라도 머리자 갖고 자꾸 정리하고 외워두면 엄청난 도움이 된다는 것 그거를 말씀드립니다. 나는 그렇게 외우는 거 참 안 맞아. 아니에요. 그건 누가 맞고 안 맞고가 아니에요. 연습해보세요. 사실 나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나씩은 절대 못 됩니다. 옛날에는 이 6가지 사유 중에 앞에 거 하나,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게 시험 문제 안 났었어. 요새는 6번째 게 제일 많이 납니다. 요새 시험 문제는요,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 중에 앞에 두 번째 거, 옛날에는 그렇게 공부했어요. 앞에 한두 개만 공부하자. 그럼 나머지들은 안 난다. 실제로 안 났었고. 요새는 어린 택도 없습니다. 쭉 있다면 여기 있는 거 하나 내고 여기 있는 거 하나 내고 여기 있는 거 하나 내고 중간쯤에 있는 데서 중간 후반부에 있는 걸 끄집어내서 내는 문제들이 요새는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앞에 있는 한두 개만 앞에 머리점만 외우거나 그것만 딸랑 공부하는 건 절대로 안 된다. 외울 수 있는 것들은 각적 저렇게 잘나는 것들은 머리자로다가 다 외워둬야
나중에 시험장에서 실수하지 않게 된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어쨌든 공자 생일날 매구사신이 30명이 오는 이런 경우에는 먼저 도시개발부터 먼저 급한 대로 지정해놓고 나중에 개발계획을 나중에 수립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 자, 그런데 무슨 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된다니까? 환지 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된대요. 환지 방식이 뭘까요? 환지 방식이 종질의 땅 가진 자에게 새로운 땅으로 바꿔준다 그랬죠. 그때만 뭐에 대해서 요 개발계에 대해서 뭐가 필요하다? 사람들의 여기 있는 토지 수자 이 사람들의 동의를 받으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환지 방식일 때만 개발계에 대해서 사람들의 토지 수자의 동의가 필요할까요? 자, 환지 방식은 뭐라 그랬죠? 현재 이 토지 수자들이 갖고 있는 땅을 악가뭉에서 이렇게 개발하겠다는 계획. 이게 개발계획이죠? 근데 이분들에게 새로 만들어서 너한테는 이거 주고 너한테는 이거 주고 너한테는 이거 줄게 라는 이런 식으로 주는 게 환지 방식이거든요. 그렇다면 사람들한테 물어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 이렇게 생긴 건데 이 땅을 이렇게 개발하려고 합니다. 아직 누구한테 구체적으로 주겠다는 건 아직은 안 나왔고 대략 이런 식으로 개발하려고 합니다. 보세요. 마음에 드셔요? 괜찮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만드는 것에서 마음에 드시면 여러분들이 가질 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때 얼마큼 받을까?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의 동화, 토지사 총수 2분의 1 이상, 면적은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상이 오케이라고 해야 비로소 요거는 개발계획은 효력을 발휘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수용 방식일 때는 토지수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왜요? 토지 수용에서는 수용을 당하는 사람들은 뭐만 받기를 원하는 겁니까? 보상비만 받는 거잖아요. 그럼 보상비는 돈 받고 떠날 사람들이거든. 그분들에게 새로 만들어주겠다? 그 사람들은 뭐라죠? 나는 관심 없어. 나는 보상비 얼마를 주냐만 관심 있지. 받아가지고 난 떠날 사람이야. 여기하고는 빠이빠이 할 사람이야. 전혀 어떻게 만들 건지 그분들은 관심이 없고 오직 보상비 얼마 줄 거냐 이것만 관심 있는 게 무슨 방식?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고 환지 방식은 그게 아니고 새로운 땅으로 만들어준다고 했으니까 여기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 청사진을 주민들이 알아야 될 권리가 있더라. 그래서 토지수에 동의를 받아야 된다. 면적, 전체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사람 숫자로 따졌을 때는 2분의 1 이상이 오케이 한다면 그러면 된다라는 게 원칙적으로 환지 방식에서의 개발계획에 대한 동의 요건입니다. 중요한 거죠. 자, 이제 개발계획을 수립했으니까 이제 뭐죠? 그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자. 이제 도시개발을 지정하겠답니다. 그럼 지정과 관련돼서는 크게 5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누가 지정하지? 지정과 관련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정과 관련된 사람 몇 명 있을까요? 원래 3명이 나옵니다. 첫째, 지정권자들. 아까 했었죠. 시, 도사, 다만 대도시는 대도시장. 예외 국토교통장관. 이 사람이 지정권자로서 지가 지정하죠. 근데 지정권자한테 여기다 도시개발구역 좀 지정해 주세요라고 지정을 요청하는 자도 있다. 지정 요청자도 있고 더 나가서 지정 요청자한테 여기다 지정 좀 해주세요라고 지정을 뭐 하는 자도 있다. 제안하는 자도 있습니다. 여기 요청이란 말이 나오고 제안이란 말이 나오는데 법률용어로서 이게 다 달라요. 그래서 지정을 요청하는 자, 지정을 제안하는 자, 지정 요청자, 지정 제안자. 그래서 지정과 관련돼서는 3명이 있다는 거. 지정권자, 지정 요청자, 지정 제안자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 자, 두 번째, 그럼 어디다 지정하지? 지정 대상 지역. 자, 누가 지정하지? 지정 관련자들. 어디다 지정하지? 지정 대상 지역. 원칙적으로 도시개발구역은 면적이 너무 작으면 안 된답니다. 적어도 도시기능을 수행하려면 일정 면적 이상은 돼야 그게 도시기능을 수행하지. 뭐 찌끄러만하게 만들어 놓고, 그죠? 저기 어느 정도 가로 뭐 10m, 세로 10m, 그럼 10m, 10m짜리 이렇게 만들어봤자 거기다 뭐 속꿉장난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도시개발이라고 할 수 없답니다. 최소한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은 이 정도는 돼야되겠다라고 만들어 놓고 그때 도시적이란 용도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1만 제곱미터 이상인데 공업지역이라는 용도지역만은 3만 제곱미터 이상이랍니다. 자, 여기서 1만 제곱미터라는 개념은 어떻게 정리하면 되죠? 여러분들 1만을 무대포로 그냥 애우려고 하지 마세요. 1만 머릿속에서 그려지지 않습니다. 얼마큼이 1만 제곱미터죠? 안 그려집니다. 그럼 어떻게 정리하면 되죠? 자, 1만 계산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계산하죠? 바로 여기서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으로 100m를 걸어갑니다. 100m. 다시 이쪽으로다가 이쪽으로 또 100m를 걸어갑니다. 그럼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100m 가고 100m 가서 네모를 딱 칩니다. 그럼 100 곱하기 100 아닙니까? 그죠? 그럼 100m 곱하기 100m는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1에다가 동그라미가 4개가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미터 곱하기 미터는 제곱미터죠. 바로 이게 면적이 되는 거죠.
바로 요 1만 제곱미터란 개념은 가로 100m, 세로 100m, 이쪽으로 100m, 이쪽으로 100m 네모를 딱 쳐라. 이게 바로 1만 제곱미터입니다. 도시지역이란 용도지역에서 신도시를 개발하는 저 면적은 최소한 1만 제곱미터 이상 돼야 된다. 100 곱하기 100이라는 1만 제곱미터 이상 돼야 된다. 그런데 무슨 지역에서는 공업지역에서는 1만 갖고 안 된답니다. 얼마까지 가야 돼? 3만 제곱미터 이상 되랍니다. 왜 그러죠? 자, 공업지역은 뭘 짓는 지역이죠? 공장 짓는 지역입니다. 그럼 공장은 우리 일반적인 주택이나 상가하고는 비교가 되지 말고 훨씬 더 규모가 크잖아요. 공장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장이 들어차려면 1만 갖고는 공장 하나밖에 안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최소한 그 3배인 3만 제곱미터 이상 돼야 도시개발구로 인정할 수 있더라. 그래서 도시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도시개발구역 최소 면적은 1만 이상인데 공업지역이라는 용도지역만은 3만 제곱미터 이상 되도록 정하자. 그럼 도시적 외지역, 우리가 도시적 외 하면 어디였었죠? 지난주에 용도지역이라는 걸 국토의 계획 및 이용관련에서 들여다봤었고 그때 용도지역은 크게 몇 가지가 있다? 4가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기억납니까? 다시 용도지역은 크게 몇 가지가 있다? 4가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도관농자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도시지역, 외지역 하면 어디를 말한다? 바로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관농자 이거를 우리가 흔히 도시적 외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럼 도시지역 하면 흔히 개발된 지역으로 생각하면 되고 관농자 하면 시골 지역으로 생각하시면 된다. 주로 보존하는 지역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개발되는 도시지역이 아닌 도시적 외지역, 관농자,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여기셔야 돼요. 그 관농자 지역에서는 얼마면 된다? 거기는 원칙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우리가 진짜 신도시라고 말하는 게 바로 도시적 외에다가 저런 외곽지에다가 만드는 게 바로 저게 30만 이상 되는 거대한 신도시를 만드는 걸 그걸 원칙으로 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일부 이쁜 짓 하면 니들은 10만 이상만 돼도 이상해 줄게. 그래서 도시적 외적인 관농자 지역에서는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원칙은 30만 이상 돼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10만 이상만 돼도 지정하는 예외가 있다. 이런 게 도시개발구역 지정 대상 지역이죠. 자, 세 번째는 그럼 도시개발을 지정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원래 지정 절차도 나와야 되겠죠. 도시개발 지정하는 절차. 뭐가 치고 하는데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도시개발구역 지정구시 하면 첫째, 그 지역은 용도지역상 크게 예를 들면 도시적 외지역에다 지정했다 하더라도 이런 지역이 다 뭐로 바뀐다? 도시적이란 용도지역이 되면서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이란 이 두 가지로 결정되어 고시한 거라고 본다. 즉 도시개발구역이면서 여기가 용도지역은 도시적이 되면서 동시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는 그거로 본단다. 세 가지네. 도시개발구역이면서 도시적이란 용도지역이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이란 이거로 결정되어 고시한 거로 본다. 두 번째, 이 안에서 사람들이 토지 소유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 토지 소유자들이 뭐 하려고 하죠? 야, 도시개발구역인 이 안에다가 내가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한단다. 공작물을 설치하려고 한단다. 토지 형질 변경하려고 한단다. 토석을 채취하려고 한단다. 토지를 분할하려고 한단다. 물건을 쌓아놓으려고 한단다. 또는 중목의 벌채 및 식재, 나무들을 베어나거나 나무를 심으려고 한단다. 라는 7가지. 나중에 해볼 거야. 머리지만 떠서 건공형체 분물죽, 건공형체 분물죽이라는 7가지 개발행위라는 걸 하려면 네 멋대로 이 안에서 하면 될까? 안 된대. 뭐 받으래요? 허가받으라. 그 개발행위 제한이 바로 7가지 개발할 때는 이 안에서 허가받는 걸 원칙으로 하자. 그런 제한이 있겠죠. 또 이미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기 전에 이 안에서 뭐 하는 사람이 있어? 인허가 등을 받고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 있어요. 그자 원칙적으로 뭐 할 수 있다? 계속 시행할 수 있는 예외가 있더라. 예, 이왕 사업에 착수한 건 계속해도 된다. 기존 사업, 개수성 이런 거와 관련된 내용도 있더라. 이런 게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의 효과죠. 자, 근데 마지막 이렇게 구역만 지정해놓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도시개발구역 해놨어. 그럼 아까 그 안에서 뭐 있죠? 개발행위 제한이 있다 그랬죠. 허가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 안에서 개발행위 사람들은 허가받아라 그랬으니까 웬만한 건 도시개발 사업과 관계없는 건 허가 안 내주거든요. 그럼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까? 일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구역 지정이 해지된 거람으로써 이제는 그 구역 지정을 포기해버립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되는 순간 개발행위 하려면 허가받아라 그랬는데 그 제한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개발 못하게 하잖아.
그래서 일정 기간 지날 때까지도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이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된 거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게 해제 의제죠. 그게 공사 미시행으로 인한 해제 의제라는 것이고 또 하나 있죠.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럼 도시개발구역이라는 건 영어로 말하면 도시를 개발하는 분야니까 도시, 프라빈스 또는 시리, 개발, 디벨로핑 바로 지역이라는 뜻이죠. 에어리어. 그러다 보니까 개발하는 동안만 도시개발구역이지 개발이 다 끝났는데도 계속 도시개발구역입니까? 아니겠죠. 따라서 도시개발 사업이 다 끝나면 거기는 아까 도시적이란 그거로 그냥 가는 것이지 계속 도시개발구역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다 끝나면 원칙적으로 공사하려 공고일 다음 날부터 그 도시개발구역은 해제된 것으로 보는 게 원칙. 일단 원칙까지만 그래서 해제된 걸로 보는 게 두 가지가 있다. 공사가 시행되지 못해서 일정 기간 내도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은 해제된 거라고. 또 공사가 완전히 끝나버렸어. 그러면 일정한 날짜에 또 해제된 걸로 본다라는 이렇게 두 가지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 여기까지죠. 자, 이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됐으면 그 안에서 뭐하고 그랬죠? 사업을 시행하자. 그럼 누가 사업을 시행하지? 사업 시행자부터.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잠시 쉬었다 가시죠.